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뉴스 보면 전세 사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요, 이 사기는 무려 150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시대에 따라 계속 모습을 바꿔가면서 우리 곁에 살아남았는지 그 끈질긴 족보를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화면 왼쪽을 보시면 93년 전 신문 기사고요. 오른쪽은 바로 요즘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어떠세요? 피해자의 눈물, 사기꾼의 수법.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나쁜 사기꾼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기꾼들이 마음껏 날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이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기 수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전세라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기이한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전세,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정말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월세 없이 목돈을 집주인한테 맡겼다가 계약 끝나면 고스란히 돌려받는 방식.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의 역사가 우리나라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1870년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IMF 외환 위기를 거쳐 오늘날의 빌라왕까지 이 사기 수법은 시대의 위기를 자양분 삼아 함께 진화해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1870년대입니다. 전세가 주택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금융의 필요 때문에 태어났다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서울로 몰려드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 같은 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 세입자는 살 집이 필요하니까 둘이서 그냥 개인적으로 돈 거래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세의 시작이었고 사실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죠. 바로 이 말이 15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전세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평생을 모은 소중한 돈을 안전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약속, 그 사람의 신용 하나만 믿고 전부 맡기고 있는 셈이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구조가 어떻게 세입자들이 법적으로 거의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던 시대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사기꾼들의 아주 손쉬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초창기 사기 수법들은 지금 보면 좀 단순했지만 당시에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보도 없고 법적인 보호장치도 거의 없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거죠.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1981년에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내가 전세로 잘 살고 있는 집이 팔리잖아요? 그럼 새 주인이 와서 당장 나가 하면 그냥 짐 싸서 나가야 했어요. 세입자가 거기서 살 권리보다 집이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언제나 훨씬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98년 대한민국에 IMF 외환 위기라는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기꾼들에게 더 새롭고 시스템적인 기회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때 역전세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집값이 폭락해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처음으로 광범위한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위기를 틈타서 갭 투자라는 위험한 방식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서 집을 사는 이 방식은 합법적인 투자와 명백한 사기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현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설픈 사기 수법이 이제는 건축주, 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는 아주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기업으로 진화한 거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집을 수천 채나 살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최근 위기를 불러온 그 정교한 무자본 갭 투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주가 명의만 빌려줄 바지 사장, 즉 빌라왕이랑 짜고 시세가 애매한 신축 빌라 가격을 뻥튀기 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랑 감정평가사가 달라붙어서 실제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을 훨씬 더 높게 책정하도록 도와주죠. 빌라왕은 세입자한테 받은 이 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차액은 자기가 챙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수백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왕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건축주, 정보 보증되니까 안전해요 라며 세입자를 꿰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사라지는 얼굴 마담까지. 이건 각자 명확한 역할을 맡은 거대한 사기 네트워크. 한마디로 팀플레이입니다. 그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기꾼들 대신에 정부 보증기관인 허그가 세금으로 갚아준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2024년에는 무려 4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은 이겁니다. 원래는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정보 보증 제도가 오히려 사기꾼들한테는 이거 보세요,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거래입니다 라고 홍보하는 최고의 영업도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정말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자, 150년간 이어진 이 끔찍한 악순환을 겪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의 존립 가능성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오늘날의 전세를 아마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한 개인의 신용과 선의, 재정 상태에 모두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은행 같은 제3자 기관에 맡기는 에스크로 제도나 아예 개인 대신 규제받는 기업이 임대사업을 하도록 해서 위험을 줄이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150년 동안 계속해서 진화해온 이 사기의 고리를 지금 우리가 끊어내지 못한다면 다음 빌라왕은 과연 누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